1편 1992년 그 후 뉴욕의 공기가 돈 냄새로 진동했다. 아니, 정확히는 김종영이 조지 소로스의 몸으로 벌어들인 피냄새 섞인 돈 냄새였다. 후,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퀀텀 펀드 사무실. 종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인지 온몸의 감각이 비현실적으로 날카로웠다. 방금 전 끝난 인터뷰에서 기자는 그를 영란은행을 굴복시킨 사나이라고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는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다. 한국과의 통화 정책을 일개 헤지펀드가 정면으로 부수고 승리했다. 그 결과로 얻은 수익은 약 10억 달러. 숫자로만 듣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하룻밤 사이에 그의 펀드 계좌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종영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물론 돈은 중요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은 곧 힘이고 권력이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증명했다. 김종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과거.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그저 시장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는 개미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조지 소로스의 몸으로 그는 시장을 만들었다. 그의 이론, 그의 예측, 그리고 그가 가진 미래의 기억이 완벽하게 승리했다. 1992년의 검은 수요일. 그것은 그가 이 세계로 회귀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이었고 그는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을 넘어 파도 자체를 일으켰다. 보스, 축하드립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진심 어린 경외의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이번 작전의 최전선에서 움직인 종영의 충실한 수하였다. 수고했네. 종영은 짧게 답했다. 드러큰밀러는 종영이 이전에 조지 소로스와는 어딘가 달라졌다고 느꼈지만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보스가 더욱 냉혹하고 예리해졌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정말로 신이 한 수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틸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거지. 종영은 샴페인 잔을 받지 않았다.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었다. 그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영란은행과의 전쟁은 그의 모든 신경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대한 도박이었다. 단 한순간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이제 잠시 쉬어야겠다. 스탠리를 물리고 종영은 홀로 남았다. 그의 승리는 화려했지만 동시에 아슬아슬했다. 그가 가진 역사의 기억은 1992년의 이 사건에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이 승리를 위해 이곳에 온 사람처럼.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가 김종영으로 살았던 시절 1990년대는 격동의 시기였다. 하지만 그는 그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단편적인 소식만을 접했을 뿐 이 거대한 금융시장의 이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1992년 이후 다음은 뭐지? 막연하게 떠오르는 단어들, 인터넷 거품, 아시아의 호랑이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터지는지는 지금의 그로서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세계에 조지 소로스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더해 자신이 가진 미래의 단편을 조합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했다. 다음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그는 비서를 불러 199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사와 금융시장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할 생각이었다. 잠시 숨을 돌리고 1993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전쟁터를 대비해야 했다. 승리의 환희가 서서히 가라앉자 지독한 정신적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영란은행과의 싸움에서 소진한 에너지가 너무나도 컸다. 일단 조금만 자자. 그는 집무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새로운 역사를 공부하기 직전 단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깊은 잠이 필요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1992년의 승리를 마지막으로 그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2편 낯선 시간 1997년 보스.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감각의 종영은 번쩍 눈을 떴다. 순간 머리가 깨질 듯한 혼란이 밀려왔다. 여긴 익숙한 집무실이 아니었다. 훨씬 더 넓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낯선 방이었다. 눈앞에는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서 있었지만 그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1992년에 그보다 훨씬 더 노련해 보였고 머리칼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젠장, 내가 얼마나 잔 거지? 종영은 벌떡 일어섰다. 1992년의 피로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오히려 몸 상태는 최상이었다. 보스,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탠리가 위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이 며칠이지? 종영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스탠리는 황당하다는 듯 대답했다. 1997년 5월 14일입니다만. 종영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1997년이라고. 그는 비틀거리며 방 한쪽에 놓인 거울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조지 소로스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1992년에 그보다 확실히 나이가 든 주름이 더 깊어진 얼굴이었다. 말도 안 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1992년 영란은행을 무너뜨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을 뜨니 5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5년의 공백이다.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그가 다음 역사를 공부하려 했던 그 시간들이 통째로 증발했다. 그럼 그동안 이 몸은 김종영의 자아가 잠든 사이 진짜 조지 소로스의 자아가 활동했던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강제로 건너뛰어진 것인가? 보스, 회의 시작까지 10분 남았습니다. 태국 바트와건 최종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스탠리의 말이 종영의 귀를 때렸다. 태국 바트와 자료는 어디 있지? 어제 보고드린 대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종영은 급히 책상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태국 경제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다. 여긴 내가 모르는 시간이다. 1992년의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1997년의 전쟁터 한복판에 떨어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잠들어 있던 5년 동안 퀀텀 펀드가 어떤 포지션을 구축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1997년 김종영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끔찍했던 그 해, 대한민국이 무너졌던 그 해,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던 바로 그 해. 설마 종영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태국의 취약한 금융 시스템과 고정 환율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엄청난 기회라고 적혀 있었다. 젠장, 그는 조지 소로스가 지난 5년간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는 조지 소로스로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회의, 시작하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992년이 준비된 전쟁이었다면 1997년은 그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전쟁터였다. 3편, 정보의 공백. 잠시 혼자 있겠네. 종영은 스탠리 드러큰밀러를 문 밖으로 내보내고 사무실 문을 잠갔다. 심장이 귀밑까지 올라와 쿵쾅거렸다. 1997년, 5년의 공백. 이것은 단순한 시간 건너뛰기가 아니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무기도 없이 눈을 가린 채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진정해,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 너는 지금 이 펀드의 주인이다. 그는 책상으로 달려가 컴퓨터 전원을 켰다. 다행히 몸은 이 기계의 사용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나는, 조지 소로스는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나. 그는 펀드 내부망에 접속했다. 수백, 수천 개의 보고서와 자료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는 연간 보고서부터 찾아 읽기 시작했다. 1993년, 1994년, 화면을 스크롤하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멕시코 페소 위기, 채권 시장의 대학살. 생소한 단어들과 사건들이 눈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퀀텀 펀드가 있었다. 그가 잠들어 있던 사이 그의 펀드는 멕시코를 공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을 예측해 또 한 번 돈을 쓸어 담았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소름이 돋았다. 그가 없는 사이 이 펀드는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괴물처럼 움직였다. 어쩌면 진짜 조지 소로스의 자아가 혹은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1992년의 승리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자만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 하나를 잠시 대신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는 외부 뉴스 자료를 검색했다. 1995년, 1996년, 세상은 그가 알던 1992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모든 기사를 뒤덮고 있었다. 닷컴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업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수익을 근거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 아시아의 호랑이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경이로운 경제 성장률, 하늘을 찌르는 주가, 전 세계의 자본이 아시아로 몰려들고 있었다. 신문 기사들은 연일 아시아의 기적을 찬양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7년은 김종영의 기억 속 1997년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앙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재앙의 직전이란 말인가? 그는 다시 내부망으로 돌아갔다. 태국 바트와 검색어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보고서가 쏟아졌다. 그는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열었다. 고정 환율제의 모순, 감당할 수 없는 단기 회체,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조짐.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1992년 영국을 공격할 때 분석했던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아니, 태국은 영국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노골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총공격 시점, 5월 중순, 오늘이 5월 14일.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잠들어 있던 5년 동안 퀀텀 펀드는 이 완벽한 사냥감을 포착했고 천천히 목을 조를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지금 사냥을 집행할 주인이 돌아온 것이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그가 강제로 소환된 것처럼. 그는 절박하게 대한민국을 검색했다. 한국 경제, 연착륙 성공, 선진국 진입 눈앞. 온통 장밋빛 전망뿐이었다. 태국과는 전혀 달라 보였다. 그래, 한국은 다를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다. 지금 당장 그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눈앞의 태국이다. 1992년의 승리를 재현할 기회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스탠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영은 보고서를 덮었다. 정보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5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채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이 괴물들의 우두머리로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지. 그는 문을 열었다. 복도 끝 회의실 문틈으로 서늘한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4편 퀀텀 펀드의 괴물들. 육중한 원목 문을 열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김종영은 공기 중에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과 농축된 탐욕의 냄새를 맡았다. 이곳이 바로 퀀텀 펀드의 심장부. 조지 소로스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두뇌들이 모인 전쟁 상황실이었다.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열댓 명의 펀드 매니저들. 그들은 종영이 들어서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이들이 바로 5년의 공백 동안 이 펀드를 지탱하고 멕시코를 무너뜨리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괴물들이었다. 1992년에 종영은 자신이 이들을 이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997년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들 앞에 선 종영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 굶주린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우두머리가 약점을 보이는 순간 가장 먼저 물어뜯길 것이다. 앉게. 종영은 주재석에 앉아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좌중을 압도하려 했었다. 5년의 세월이 그에게 안겨준 중후함이 다행히 그의 불안감을 가려주고 있었다.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일어서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거대한 화면에 태국의 지도와 함께 복잡한 도표들이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태국은 끝났습니다. 스탠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첫째, 태국 정부는 달러의 자국 통화인 바트화를 고정시키는 고정 환율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 펀더멘털은 그 환율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화면에 태국의 경상수지 적자 그래프가 나타났다. 붉은색 막대가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둘째, 막대한 단기 외채입니다.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허상에 취해 전 세계에서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쏟아부은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방콕 시내에 텅 빈 유령 건물들 사진이 스쳐 지나갔다. 현재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해외 은행들이 자금 회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태국 중앙은행이 외환보 요구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그들의 실타는 최대 2달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난주 저희가 투입한 탐색전만으로도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소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종영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들은 이미 모든 분석을 끝냈고 사냥감의 목에 마지막 칼을 꽂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우두머리에 허락이 아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종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1992년 영란은행을 공격할 때의 그 짜릿함이 다시 온몸을 감쌌다. 그가 잠들었던 5년 동안 이 괴물들은 더 완벽한 사냥 기술을 연마해 놓았다. 그가 알지 못하는 5년의 세월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1992년에 영국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달콤한 먹잇감이 놓여 있었다. 한국은 괜찮을 거야. 이건 태국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정보의 공백, 괜찮다. 이 괴물들이 완벽한 보고서를 가져왔다. 역사의 흐름, 모른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보인다. 종영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의 눈에 탐욕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이 괴물들의 왕이다. 그리고 왕은 사냥을 망설이지 않는다. 좋아. 종영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시작하게. 5편, 새로운 사냥감의 발견.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종영은 주재석에 앉아 테이블에 둘러앉은 열댓 명의 펀드 매니저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1992년 영란은행을 무너뜨릴 때 함께했던 얼굴들이었지만 5년의 세월은 그들을 더욱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맹수로 만들어 놓았다. 그가 잠들어 있던 5년. 그 공백이 주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그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가 이 굶주린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침묵을 깬 것은 스탠리 드러큰밀러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화려한 성장률 그래프와 함께 아시아 대륙의 지도가 떠올랐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돈은 전부 아시아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고 불리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괴물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탠리는 칭찬을 하기 위해 이 자리를 소집한 것이 아니었다. 언론들은 연일 아시아의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화면에 방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사진이 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른 빌딩들. 스탠리는 다음 장표로 넘겼다. 화려한 사진은 사라지고 차갑고 건조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런데 조지, 스탠리가 처음으로 종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태국이 이상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맹수들이 먹잇감의 피 냄새를 맡은 순간이었다. 모두가 기적을 볼 때 저희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스탠리는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첫째, 방콕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유입된 해외 자본이 전부 이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지에서 파악한 바로는 완공된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40%에 육박합니다. 텅 빈 유령 건물이라는 뜻이었다. 둘째, 자본 유입의 성격입니다. 또 다른 매니저가 입을 열었다. 태국 기업들이 빌려온 돈은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 외채입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뜨거운 돈이라는 뜻이죠. 종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속으로는 1992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고 있었다. 약점을 찾아내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무너뜨렸던 그 감각. 스탠리가 결정적인 데이터를 띄웠다. 셋째, 실물 경제와의 괴리입니다. 태국의 공식 성장률은 여전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 수출 실적은 작년부터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국 정부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켜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영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인위적인 환율, 실물 경제의 붕괴, 거품, 모두가 아시아의 기적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스탠리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샴페인이 아니라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종영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조지, 새로운 사냥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기다려온 1992년의 영국보다 훨씬 더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화면 가득 태국의 국기와 함께 바트라는 단어가 거대하게 떠올랐다. 종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5년의 공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피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6편, 바트와의 취약점. 계속하게, 종영의 나직한 허락이 떨어지자 스탠리 드러큰밀러는 기다렸다는 듯 태국 바트와의 취약점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모든 괴물들이 사냥감의 약점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태국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탠리는 고정환율제라는 단어를 화면 중앙에 띄웠다. 태국 정부는 1달러당 약 25바트라는 환율을 법처럼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과거 달러 가치가 낮았을 때는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바트와의 가치가 함께 낮아져 태국의 수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으니까요. 종영은 이미 그 다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스탠리가 종영의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며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국은 이 고정 환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미국 달러 지수와 태국 바트와 환율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다. 두 그래프는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함께 상승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매니저가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태국 경제는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의 통화 가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통화인 달러를 따라 억지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국의 수출품들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아무도 비싼 태국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들은 왜 이 미친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약점이었다. 빚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단기 외채라는 붉은색 글씨가 박혔다. 태국 기업들과 금융사들은 지난 몇 년간 이자율이 싼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방콕의 부동산에 쏟아부었죠. 만약 지금 스탠리는 강조했다. 태국 정부가 고정 환율을 포기하고 바트와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환율이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끔찍한 결과를 알고 있었다. 달러로 빚을 갚아야 하는 태국 기업들은 하룻밤 사이에 2배, 3배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겁니다. 국가 전체가 파산입니다. 종영은 눈을 감았다. 데자비다. 1992년에 영국, 독일 마르크와의 자국 파운드화를 억지로 묶어두었던 환율 유지 정책. 자국의 경제 체력은 바닥나고 있는데도 독일을 따라가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외환보 요구를 쏟아부었던 그들의 오만함. 그리고 그 모순을 정확히 파고들어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던 자신. 지금 태국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달러의 바트화를 묶어두고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외환보 요구를 필사적으로 소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종영이 5년의 공백을 넘어 1992년의 기억을 되살려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하고 있군. 스탠리가 미소를 지었다. 돌아온 보스가 완벽하게 상황을 파악했음을 깨달았다. 맞습니다, 조지. 그들은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한 매니저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태국 중앙은행의 남은 실탄, 외환보 요구, 은 기껏해야 300억 달러 남짓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어해야 할 바트와 시장은 그보다 수십 배는 큽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스탠리가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금고가 바닥날 때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바트화를 팔아치우면 됩니다. 그들이 방어할 달러가 사라지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종영은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5년의 공백에 대한 불안함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1992년에 맛보았던 국가라는 거대한 사냥감을 무너뜨리기 직전의 차가운 희열만이 감돌았다. 완벽하군.